집권 여당 안에서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진인 송영길 의원이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나서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난주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그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 이거에 대해서 송영길 의원이 두 번이나 이건 아니다, 이렇게 태클을 걸고 나섰는데요, 이도훈 의원님. 네. 뭐 의도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송영길 의원은 소신이겠죠, 당연히. 송영길 의원은 민주당 의원 내에서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밝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2012년 대선 당시에도 왜 우리 당이 한미 FTA를 반대했는지, 또 강정기지를 반대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도 송영길 의원이 상당히 연구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문제는 제기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두 번 제기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문제 제기하고 끝났을 수도 있는데, 우현식 이제 위원장이 이제 에너지 관련된 이제 당내에서 기분을 맡고 계시죠? 네. 강하게 반박을 하니까 송영길 의원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는 또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네. 거기에 또 청와대하고 얽혀서 이렇게 두 번 공방이 오갔는데, 한 이제 그 정도 될 것 같고, 청와대에서는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이제 집권 3년 차가 돼가지고 이른바 친문이 아닌 쪽에서 자기 목소리를 낸다. 네. 내년 총선을 감안해가지고 특히 수도권의 지역구를 가진 중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새를 좀 모아가려고 한다. 이제 그런 네. 분석이 있는데, 청와대는 그거보다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집권 3년 차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개각을 앞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아마도 송영길 의원은 외교안보 쪽에서, 특히 북한과 관련된 쪽에서 정부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국방경제협력위원회 뭐 이런 것도. 네, 국방경제협력위원회도 네. 했지만 당 주변에서는 외교부 장관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 네. 측면에서 한번 청와대에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수는 있을 거고, 네. 아마도 청와대에서는 그런 쪽으로 약간 생각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청와대에서는 신한울 3, 4호기는 뭐 당연히 중단돼야 되는 것이고,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뭐 흔들림 없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뭐 정책이란 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부, 여당, 즉 국회의원은 또 각자가 다 헌법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청와대 아니면 당의 입장이라고 해서 모두들 뭐 다 따라가는 건 그건 오히려 독재에 가깝고요. 본인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지금 말씀처럼 평소에 이제 북방 경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에 관심이 많아서 이분도 뭐 통일부라든지 아니면 뭐 외교부라든지 관심이 있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뭐 당대표도 출마를 두 번이나 했었고요. 본인 스스로도 뭐 사선 의원에 인천시장 정도 했으면 정치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제가 보기에 본인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취지라고 보고, 이게 지금 어찌 보면 뭐 당청 간의 관계라든지 이걸 막 흔들 정도냐,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본인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거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게 정책으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논의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이게 미세먼지와 관련돼 있어서 네. 미세먼지가 과연 이제 탈원전 때문이냐라는 논란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원전을 줄이면은 화력발전소가 늘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네. 이제 우려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수치상 그렇게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NG라든지 아니면 다른 재생 친환경 에너지를 쓰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이게 논란이 뜨겁긴 한데, 제가 보기에 현재 상태에서 이거를 뭐 제로하거나 아니면 다시 논의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하지만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면은 좀 벽면에서 만약에 이게 원전이 나은지, 근데 원전은 단순히 이제 미세먼지만을 볼 건 아니고요. 그렇죠. 처리 비용이 있어요. 재처리 비용. 이런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결국은 원전에 따른 재처리 비용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 사이에서 어쨌든 비용 편익을 봐야 되는데, 이런 네. 부분들은 한번 뭐 볼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이 에너지 수급이나 이런 거랑도 연관 지어가지고 송영길 의원 얘기가 맞다, 이런 시각도 사실은 적지 않잖아요, 김태형.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고, 네. 저 개인적으로 사실 어떤 정부든지 이제 정책을 새로운 정책을 수립을 하면 그 좋은 효과든지 나쁜 효과든지 아마 성패는 사실은 그 임기 내보다 임기 지나고 5년, 10년 이후에 확실히 나타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 10년 지나고 그 10년 후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평가할 때, 이거 제 개인 사견입니다. 네. 가장 저는 잘못된 정책으로 만약 뽑는다고 하면 아마 탈원전 정책 쪽에서 저는 탈이 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뭐 소득세 성장, 최저임금 인상 이거보다 네. 뭐 청와대 표현대로 뭐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얘기하든지 어쨌든 탈원전 정책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문제가 많을 거라고 봐서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고,
송영길 의원의 이제 말이 저는 동감을 하는데 네. 문제는 앞서 이제 이도훈 의원도 설명을 하셨듯이 송영길 의원이 저 민주당 내에서 정치가 밝은 분이고 대선 때부터 그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 고용, 저 공무원 증설 여기에 대해서 사실 반대를 좀 했었고 FTA에 대해서도 당시에 이제 후보 진영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송영길 의원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생각이 갑자기 최근에 미세먼지 나오니까 생겼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탈원전에 처음에 입안해서 현 정부에서 추진할 때부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을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송영길 의원의 위상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어떤 생각, 그 다음에 대선 때 있었던 공무원 증원, 그 다음에 FTA에 대한 이런 생각들 미뤄봤을 때 네. 그런데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게 나왔을까? 이 얘기를 했을까라고 저는 보면 아마 이 우리나라 같은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대통령 임기 중에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방선거와 총선. 저는 그 공천과 좀 관련이 있을 거다. 음. 이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80% 왔다 갔다 할 때 있었던 선거이기 때문에 공천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 잡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내년 총선 얘기 다르거든요. 집권 4년 차 때고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지난 지방선거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높죠. 2016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하에 있었던 총선에서 당시에 새누리당이 여당하고 청와대와 공천과 굉장한 파열을 말해서 결국 이제 총선을 그르치지 않겠습니까? 네. 그 흐름으로 미루어 봤을 때 다음 총선에서도 민주당과 청와대 공천에 관한 갈등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 아마 그 갈등의 전초전이 아마 시작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거기에 방점을 좀 둡니다. 총선 스타트의 조짐일 수 있다. 지금 권력을 누가 나눠갔느냐 이런 게 이제 좀 시작이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부대변인님 왜 이렇게 웃으십니까? 김태현 변호사님이 아마 네. 희망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희망이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요, 우리 공천이라는 건 당에서 하는 거고,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 꽂아가지고 50명 진실한 사람? 뭐라 그랬죠, 그때? 진솔한 사람?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해달라. 그런 게 통하지 않, 저희 당에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의원이 공천 걱정하겠습니까? 사선 의원에 지금 당대표 지금 다음에 하냐마냐니 하시는 분인데 오히려 본인도 대권 나가신다고 이러시는 분이 제가 보기에 총선 한번 바라보고 하실까지는 않고요. 본인의 정치적인 하시는 거나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공천은 당에서 하는 거지 대통령하고 직접 관계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히려 자꾸 이제 부추기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 좀 민주당도 조금 다른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당청이 갈등이 생기고 좀 권력 누수가 생겨야 되느냐 아니냐라고 자꾸 이렇게 여론을 어찌 보면 호도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일 절대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청이 근데 다른 목소리 내는 거에 대해서 건강한 거라고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을 네. 하셨는데 자 근데 또 다른 목소리 중에 하나가 순혈주의라는 말을 민주당 의원들 중진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도훈 의원님 순혈주의, 그러니까 무소속이던 이용호, 송금주 두 의원이 입당을 신청을 했더니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상호, 박영선 두 중진 의원이 순혈주의라는 말을 써가면서 이거 순혈주의로 흐르면은 이거 굉장히 우려된다. 무슨 의미입니까? 순혈주의, 그러니까 피가 뭔가 순수한 사람들의 모임이란 그런가요? 지난 신년 기자회견 때 문 대통령께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물러나고 노영민 비서실장이 들어온 것이 이제 친문 강화라는 취지의 질문이 있었더니 그럼 임종석 비서실장이 굉장히 섭섭한 거 아니냐. 모두가 친문 아니냐. 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랬죠. 네. 그게 지금 대통령의 약간 인식의 일단을 표현한 것 같고, 여권은 모두 다 친문이 돼야 된다는 아마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 이 범여권 안에서도 친문과 친노가 조금 구분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심지어는 친문 안에서도 또 주류와 비주류가 또 나뉘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아까 우리 현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데 박근혜 정권 당시를 얘기했죠. 굉장히 위험한 권력의 신호입니다. 네. 좀 더 지금 우상호 의원, 박영선 의원, 송영길 의원 굉장히 적절한 얘기를 했어요. 순혈주의 좀 더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갈 필요가 있죠. 특히 여당이라면. 네. 그리고 탈원전 같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정책에 대해서 리뷰할 필요도 있죠. 저런 목소리들을 왜 원팀으로서 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다른 소리를 내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당이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비판도 다 듣고 새롭게 바꿔나가면서 발전해야 되겠죠. 근데 네. 아까도 제가 송영길
의원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청와대는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의원의 저런 그 순혈주의에 대한 비판도 그것도 일종의 자기 정치이면서 네. 개각을 앞두고 나 여기 있습니다라는 소리 정도로 인식하려는 기류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거를 그런 식으로 정치적 그 계산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네. 좀 더 넓게 국정 전체를 그 운영하는 차원에서 좀 더 넓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권 얘기를 조금만 하고 넘어가자면 황교안 전 총리가 지난주에 이제 입당을 하면서 그 야권도 뭔가 이제 전당대회 다음 달이죠. 다음 달 2월 27일 날로 예정된 전당대회 이제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 황교안, 오세훈 뭐 요 정도의 구도가 돼가는 겁니까? 뭐 당내에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 좀 사실 여기저기 물어봤거든요. 저도 궁금하니까 개인적으로. 네. 근데 이제 두 가지 흐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취재한 바에 따르면 네. 황교안 총리가 된다라고 보시는 줄이 있고 네. 황교안, 오세훈 2파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2파전. 오세훈 전 시장이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저는 못 들었어요. 아마 저는 한 두 가지 그룹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근데 변수가 있죠. 홍준표 전 대표 아닐까. 홍준표 전 대표. 네, 홍준표 전 대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유튜브 방송에서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30일 날 출판 기념회 한다는 것을 거기서 밝히겠다는 거예요. 출판 기념회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출사표를 던지는 자리로 쓰여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 글 올리는 거 보면 굉장히 이제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 디스를 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홍준표 전 대표가 좀 출마 쪽으로 기우는 거 아닌가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3파전으로 갈 수도 있다. 3파전으로 가게 되면 과연 홍준표 전 대표가 누구 표를 잠식을 할까가 이제 관건인 거죠. 왜냐면 황교안 총리 아무래도 친박 쪽이 좀 가깝고 뭐 오세훈 전 시장은 뭐 비박 쪽이 좀 가까운데 황교안 전 총리는 죄송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어디다 자리매김하면 좀 애매한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네. 아마 3파전으로 잘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네, 이도훈 제가 의원님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네. 이제 황교안 대표하고 오세훈 전 시장이 황교안 황교안 죄송합니다. 전 총리. 전 네. 총리하고 그 오세훈 전 시장이 일단 그 양강 구도를 형성하는데 만약에 오 시장이 생각마다 뜨지 않으면은 홍준표 대표가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거 아닌지. 오세훈 전 시장이 황 전 총리가 입당했을 때 바로 대응을 좀 잘 못한 것 같아요. 좀 대응이 거의 없었죠, 사실은. 사실 반응이 잘 안 그 나요. 반응이라는 네. 게 친황은 있는데 친오는 없네요. 근데 그건 굉장히 조금 잘못된 대응 같습니다. 당내에서는 그거 예전에 우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하고 스스로 디스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비평까지 나오거든요. 네. 오히려 황교안 전 총리가 들어왔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해둔 공격을 시작한 메시지를. 거는 이제 홍준표 전 대표인데 홍준표 전 대표가 지난 지방선거 때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 조직에 남아있고 네. 이분들이 지금 약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 전 시장이 만약에 기대한 것만큼 해주지 못하면은 비박계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를 다시 친박을 다시 당권 잡게 하느니 우리가 조금 말을 바꿔서라도 뭐 플랜 B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홍준표 전 대표는 이달 말에 출판 기념회 거기에서 입장을 밝힌다고 얘기했는데 네. 대체로 그렇게 흐름은 가는 것 같고 네. 오세훈 전 시장이 좀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이 또 떠들썩해지는 것을 보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권력 다툼, 경쟁이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